자, 사회복지 행정론 제9회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공개됨으로써 기출문제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훨씬 쉬워졌는데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정도 수준까지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각자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1번부터 행정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31번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보통 이제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출제할 때 보통 일반 행정과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섞어서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일반 행정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공공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원리와 원칙, 과정 이런 게 이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모두 담겨져 있는데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 모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잘 동원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이 안 갖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을 원료로 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만큼 클라이언트에게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서 일반 행정과는 달리 일선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기술과 지식의 범위가 굉장히 더 넓고 그 다음에 목표가 좀 모호하고 모호하다는 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 효과성의 평가 척도가 좀 부재하다. 이런 게 사회복지 행정이 갖는 특징이죠. 그래서 31번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 이 중에 사회복지 행정에만 갖는 특성을 찾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목표 설정, 기획 의사결정, 대안 모색, 업무 조정 이런 건 다 똑같죠. 그렇지만 4번 일선 직원과 수혜자의 관계가 조직 효과성을 좌우한다라는 것은 사회복지 조직이 갖는 고유한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차이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31번 답은 4번이 됩니다. 32번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법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관해서 옳은 게 뭐냐. 보기를 하나씩 보죠. 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획 및 집행 기능 강화. 예. 우리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 이양,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하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넘겨줬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이양에 관한 지문이니까 기억은 맞겠고요. 니은 사회복지 법인 합병 활성화? 들어보지 못한 얘기죠. 예, 이건 아닙니다. 주로 사회복지에서 많이 선택하는 것은 합병 이런 방법보다는 연합이라든가 계약 이런 협조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죠. 예, 니은은 최근에 특별한 경향은 아닌 거고요. 디귿 소비자 중심의 평가 시스템. 예, 사회복지 평가가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강화되고 있죠. 리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시설평가를 3년마다 하는데 표본 추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 3년에 한 번 이상 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표본 추출한다는 건 뭐예요? 일부 기관만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전 기관이 시설평가의 대상이 되고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맞는 것은 기억 디귿이 될 겁니다. 디귿이 됩니다. 답은 2번이죠. 33번 조직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직 문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직 문화라고 하죠. 조직 문화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최고 경영자나 설립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 기업들도 보면 삼성, 현대 이러면은 삼성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삼성이라는 설립자가 초기부터 가져왔던 태도라든가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리의 삼성, 패기의 현대 맞나요? 인화의 LG 이런 식의 각 그룹의 어떤 조직 문화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체로 설립자라든가 최고 경영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는 내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새로운 직원에게 전수되고 조직 내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업무 처리 방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 그러면 33번의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건 뭐냐? 1번 조직의 가치를 깊이 공유할수록 문화의 강도는 더 커지겠죠. 조직 구성원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2번 조직 문화는 조직 내 의사결정 방식과 과업 수행에 영향을 주겠죠. 3번 강한 조직 문화는 자, 조직 문화 이 조직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강해.
이러면 조직이 변화하는데 쉽지 쉬울까요? 아니겠죠. 기존에 있는 조직 문화가 강할수록 변화가 더 어렵습니다. 문화를 바꿔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조직 문화는 조직의 변화 또는 혁신에 오히려 어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한 신념과 가치로 조직 행동에 영향을 주고요. 직원 선발과 교육이 조직 문화를 유지절파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34번,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이제 뭐 행정의 흐름들을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많은 책에서 미국의 행정 역사를 좀 이렇게 10년대 이렇게 별로 훑고 우리나라의 행정의 역사를 많이 다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행정이 본격화된 건 뭐 거의 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문적인 학회라든가 학술지 같은 것도 90년대 후반에 생기고 공적인 영역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라는 게 처음 등장한 것도 87년.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상대적으로 미국의 소셜워크라는 것이 1920년대에 만들어지지만 이제 초기에는 주로 워커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다가 점점 조직이 커지고 그다음에 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이 훨씬 더 전문화되고 행정에서의 마케팅 기법 같은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에 그 미국에서 그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빈곤과의 전쟁. 1960년대가 미국에선 경제가 굉장히 막 성장할 때인데 다른 한편에서 경제가 막 성장해서 잘 살게 된 반면 빈곤층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글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빈곤의 재발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 기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니네 그렇게 우리가 후원도 해주고 기관 많이 활동하는 것 같더니 그럼 니네 뭐 했길래 빈곤층이 이렇게 계속 소외되고 있었냐. 이런 비판들을 하면서 사회복지 기관들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외부의 압박이 강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선 사회복지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얼만큼 조직 구성원들을 잘 배치하느냐. 그리고 목표를 재설정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계속 평가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행정의 전문적 영역들이 훨씬 더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미국에서 이제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소셜학 영역에서 사회복지 행정만을 다루는 전문 학술지가 1976년에 처음 발간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미국도 거의 6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70년대 돼야 아주 전문화가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초기에도 과목으로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과목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영역 자체의 전문성은 상당히 그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전문 학술지는 1976년에 발행되니까 조금 더 뒤에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80년대 이후는 재원 조달의 문제나 책임성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요소들에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35번, 서비스의 통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서비스 통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선 전략은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기관들이 늘어나고 전문적 서비스가 늘어나는 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서로 분산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에 다니면서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 것들이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불편함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용이 쉽도록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전달체계 개선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서비스센터, 모든 여러 가지를 다 주는 센터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인테이크의 단일화. 서비스는 여러 군데 가더라도 한 군데 가서 나 그럼 이거 할래요. 신청을 하면 거기서 다 처리해줘서 나는 시간 맞춰서 기관들만 방문하면 되는 인테이크의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이분이 전에 어떤 서비스들을 이용했었는지 어떤 문제 상황에 있었는지를 뭐 보통 이제 전산망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런 이용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트래킹이라든가 뭐 이런 방법들 아니면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들을 일일이 갈 때마다 따로따로 안 하고 공유된 전산망을 가지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공 못하고 여기 가서 하면 되니까 이쪽에 가서 이용하도록 저희가 접수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 INR이라고 하죠. Information and Referral System을 갖춘다거나
정보 및 의료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서비스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 체계도 그런 의미를 갖죠. 워커가 우리 기관에 있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사회복지 전문가가 하는 거죠. 이게 사례관리죠. 사례관리도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전략들이 아닌 건 뭐냐? 1번 종합서비스센터죠. 2번 사례관리죠. 3번 서비스 이력 정보 공유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4번 인테이크 창구를 서비스별로 하면 여전히 통합성이 안 되겠죠. 인테이크 단일화가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이 될 겁니다. 5번 통합전산망, 아까 정보와 의뢰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하면 훨씬 더 연계가 강화되겠죠.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36번 우리나라의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회복지 관련 중앙부처는 3개뿐이 없을까요? 많죠. 교육부에서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것들, 이것도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들 제공하고 있죠. 이런 등등 거의 대부분의 부처가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들을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뿐이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겠죠. 보통 예문에서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들은 다 잘못된 예문인 경우가 많죠. 2번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정부 조직을 통해 전달된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앙정부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중앙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존재하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육은 어디예요?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죠. 그러니까 보육 업무가 워낙 여성가족부가 이 가족이 복지부에 왔다 여성부에 갔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재는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고용노동부는 자체지방조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전달한다. 예.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고용지원센터라는 전달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용노동부, 지방의 고용지원센터와 같은 고용센터들이 지역에 있어서 이 고유한 지방조직이 고용보험 업무라든가 산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직할로 되어 있는 근로복지공단, 그 다음에 지방노동관서들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사회복지는 아직까지 자체 지방조직을 갖고 있지 않죠. 사회복지사무소라든가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지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못해서 시범사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노동부는 자체 지방조직이 있다. 4번은 맞는 얘기고요. 여성가족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기관은 아니라서요. 여성가족부도 사회복지와 비슷하게 행정안정부의 지방체계, 시도, 시군구의 지방체계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37번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사회복지 행정의 아까 첫 번째 문제 31번을 풀면서 사회복지 행정이 갖는 고유한 특성들을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 사회가치 변화에 민감하죠. 니은,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접근하고 통합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지식의 범위가 일반 행정보다 훨씬 넓다. 이것, 목표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죠. 리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서 직접적인 것 그러면 개인 대상 실천, 집단 실천, 지역 대상 실천. 우리가 과거에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소셜 CO, 커뮤니티 오거나이제이션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직접적 실천 방법이고 행정이나 조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적 실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을만 틀리고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예문이 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38번 사회복지 조직에서 업무를 구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부문화, 우리 부문화 아니면 부서화라고 하죠. 이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게 뭐냐? 자, 여기 보면 우리 대부분 교과서에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 수를 기준으로 하느냐, 기능을 중심으로 하느냐, 시간을 중심으로 하느냐 이렇게 부문화의 기준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기준을 썼을 때의 장단점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8번은 그러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하나하나씩 보죠. 1번 관리자가 통솔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 기준으로 한다. 3명씩 한 조, 한 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점이 뭐예요? 업무 단위 간 개인들의 능력 차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3명 공평할 것 같지만 이 9명의 능력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잘하는 사람 3명이 있다. 어디는 못하는 사람 3명이 있다. 이 능력 차가 반영이 안 돼서 똑같이 3명씩 만든 조직이지만 이 부서가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수 부문 기준화는